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속 시원한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오늘은 추석 특별판으로 더 길고 더욱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민심과 이슈를 탈탈탈 털어주실 게스트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민하 시사평론가, 이렇게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인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분. 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시간이 많아요. 정치적이시군요. 또 네. 너무 없어 보이네. 아니 원래 우리 이 코너 맞아, 소장님하고 저는 네. 아유, 저희들이 감사하죠. 더군다나 좀 네 분, 윤희석 전 대변인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상당히 신선한 조합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뉴스아이킥에서는 처음 만든 지금 조합. 보수 그렇죠. 맨날 패널 중에 전화만 예. 저기 전화 통화만 했었죠. 예, 했는데 예. 이렇게 또 나와서 불러주셔서 네. 예, 무조건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보수파 고맙습니다. 패널에서 지금 상종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종가. 윤희석 대변인. 아, 네. 장성철 소장님은요? 하한가입니까? 하한가입니다. 이익 실현했어요. 이미. 네, 장윤선 기자님 어떠세요? 이 네 명의 조합. 저는 너무 좋죠. 네. 저는 이렇게 그 윤희석 대변인은 제가 다른 방송국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뵙고요. 네. 장 소장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자리에서 월요일 날 하고 있고요. 아하. 김민하 평론가는 장 소장님 만나기 전에 파트너였고요. 파트너였고. 네, 저로서는 다 인연이 있는 분들이라 매우 편합니다. 그러네요. 김민하 평론가님. 네, 역시 제가 제일 젊기 때문에 예. 네, 제일 좋습니다, 저는. 네. 아하. 젊음을 강조하시는군요. 나이룸이네. 사실 오늘 지금 이 시간이요. 제가 볼 때는 추석 연휴 다 끝나가고 네. 좀 짧은 연휴에 허탈하실 분들, 내일 직장 가실 좀 스트레스 미리 겪으실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그다음에 추석 연휴 내내 일하시는 분들의 피로도 쌓여 계실 테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무엇보다도 네 분의 좀 속 시원한 말씀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 거침없이 하이킥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 의견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과 의견 역시 속 시원하게 막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느끼시는 대로. 예, 우선 네 분께서 이번 연휴 동안 추석 민심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리고 가장 커다란 화제가 됐던 이슈는 무엇이었는지, 이게 제일 먼저 좀 궁금한데요. 윤희석 대변인님, 추석 민심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예, 결론은 뭐 물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물가요. 예. 예. 그 뭐 재수 준비할 때도 시장 가보면 뭐 물건 살 때 너무 겁난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게 네. 이제 물가, 그다음에 이제 환율 확 오르는 거 예. 이게 이제 겹치니까 네.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고 물론 정책 얘기도 많았는데 아하. 예, 그건 뭐 다른 분도 하실 테니까 저는 이제 물가를 딱 집었습니다. 예. 물가, 예. 그리고 환율. 네, 장윤선 기자님은요? 저야말로 물가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네, 저 사실은 그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외국에 살다가 이제 오래 왔잖아요. 예. 와서 첫 명절인데 네. 그 너무 비싸졌어요. 예전에 보던 그 단가에 비해서 장바구니 물가가. 네, 너무 많이 비싸졌고 예. 그 똑같은 수입산 이제 예컨대 이제 뭐 그래도 추석이니까 고기는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호주산, 미국산 별로 가격 차이도 없고 한우는 뭐 엄두도 못 내고. 엄청나게 비싸고, 근데 한우는. 예전에 한 3kg에 한 5만 원대였던 게 이제 8만 원대로 뛰어버렸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두 팩 할 거 한 팩만 해서 알뜰하게 먹자. 아하. 뭐 이제 이렇게 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다른 건 몰라도 야채 값이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아하. 그래도 묵국은 끓여야 되잖아요. 근데 예. 묵국 하나에 3,890원인가? 한 묵 4,000원 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든지 좀 양을 적게 하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뭐 많이 하면 옛날에는 많이 해서 뭐 남겨서 뭐 사촌들도 싸가고 뭐 이모도 네. 싸가고 뭐 이랬는데 이젠 그런 거 없고 딱 해서 먹고 끝내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주부들이 아마 오늘 내일 오전이 될 것 같은데 네. 냉장고 청소하거든요. 끝나고 나면 그러면 뭐 추석 때 남은 거 이거 잡채 이거 어떡하냐 막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고 이게 냉동실에 들어가면 나와도 안 먹을 텐데 막 이럴 텐데 아마 이번 추석은 그거 없었을 좀 걸요. 다를 다 거다. 먹고 끝냈을 거예요. 예. 그렇군요. 장성철 소장님, 그래도 뭐 정치 관련한 안주거리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안 했어요. 그렇습니까? 친가회가 다 해봤는데 네. 정치 얘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거의 얘기를 안 꺼내셨고요. 예. 역시 물가였습니다. 아하. 시금치값 네. 한 단에 7,800원. 와, 이거 잡채에다가 시금치를 꼭 넣어야 되는데 예. 시금치를 못 넣겠다. 부추 예. 넣어야 돼요.
저 부추가 몸에 안 맞아가지고 시금치를 넣는데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월요일 날 표창원에 뉴스 하이킹 나간다. 예. 출연료 받으니까 그냥 시금치 사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네. 이 시금치 값으로 대변되는 추석 물가가 상당히 서민들을 힘들게 했다. 그것이 제일 큰 화두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조금 그 젊은 세대를 대변하는 김민하 평론가는 좀 다른 걸 보셨을까요?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무엇보다도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뭐 다니면서 무슨 뭐 추석 민심을 듣지 못했고 예. 한번 걸러서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녀오니까 어떻느냐 네. 물어봤는데 예. 다들 물가 얘기해요. 차례상 얘기부터 시작했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다 하고 네. 과일 하나 사 먹으려도 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부담스럽다. 그리고 특히 이동하는데 휴게소에 가가지고 뭘 먹어야 되는데 핫도그, 호두과자, 무슨 뭐 떡꼬치가 4,000원, 호두과자가 5,000원. 맞아요. 죽겠다 이런 얘기 한참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명색이 그래도 시사 평론가인데 네. 정치 얘기는 안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화만 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어렵고 뭐 뉴스를 봐도 다 경제고 지난해 주식 투자한 거 다 어디로 갔는지 없고 뭐 이런 힘든 상황인데 예. 정치는 싸움만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또 하는 겁니다. 아는 척하면서 네. 원래 정치는 싸우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답이 돌아와요. 이게 뭐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된다든지 어떤 정책을 할 거냐 말 거냐라든지 이런 거에 가지고 싸우면 그래도 정치가 할 일을 하는구나라는 생각 조금은 할 텐데 예. 그게 아니다. 다 자기들이 권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얼마나 이제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의 피해를 줄일 것이냐. 뭐 밥그릇 싸움하는 것 얘기만 있어서 네. 답답하고 더 이상 정치 뉴스는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제 직업이 시사평론가인데 내가 이 세상에 못할 일을 하고 있다. 정치 얘기만 돌아다니면서 하고 예. 그런 회의가 느껴질 정도로 그 정도로 여론이 안 좋았습니다. 네. 되게 두렵고 겁나는 기사들을 몇 개 봤어요. 어떤 거죠? 하나 뭐냐면 포항제철 있잖아요. 네, 네.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게 정상 가동되려면 2년 정도 걸린다. 모든 용광로가 다 침수됐다면서요? 그렇죠. 모든 지금 공장이. 다 진흙 뻘밭이라서 이거 치우는 예. 데만 뭐 몇 달이 걸리고 2년, 최대 2년이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거 정말 철판 생산 이거 못하면은 거의 우리나라 산업이 무방비 상태? 뭐 아니면 자동차면 마비된다? 보면 모든 산업 다 그렇죠.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정말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치권은 아직 그 상황에 대해서 심각성을 일부러 얘기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건지 전 네. 되게 두려운 심정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뉴스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봤던 게 뭐냐면 그 아이폰 만드는 애플에서 예. 중국산 OLED 판넬을 받기로 했다라는 거 저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나라가 이제 OLED도 먹혔구나. 네.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에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좀 경쟁력 있는 것은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 아니면 그냥 선박 LNG선 이 정도밖에 없구나. 우리나라 이제 뭘 먹고 사나. 그런 두려움을 갖고 기사를 봤는데 네. 정치인들 뭐 하는 거냐. 참 이게 참 걱정되고 두렵더라고요. 아니, OLED는 큰 거는 아직 경쟁력이 있고요. 있어요? 작은 예. 거가 작은 거. 그런 건데 그래도 네. 아이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네 분이 사실 정치 전문 시사평론가 내지 기자 또 대변인 하셨던 정치계에 계셨던 분들 이런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추석 민심에서 정치 이슈는 화를 돋구는 것 이외의 역할은 하지 않았다. 경제 어렵다, 심각하다라는 것이 이제 주로 우리 국민들께서 말씀하신 추석 민심이었다라는 것으로 모아지는데요. 그런 가운데 과연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은 어떨까요?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 5일에서 8일 사이, 그러니까 추석 연휴 직전까지입니다. 조사한 결과 오늘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32.6%, 부정평가 64.6%. 지난주에 비해서 살짝 오른 치수이긴 하지만 여전히 30% 초반대. 쭉 네 분이 말씀하신 것 이외에 어떤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 올라갈 게 없다. 올라갈 게 별로 없죠. 예.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또 18일부터 예. 영국, 미국 그리고 이제 캐나다까지 이제 순방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대통령께서도 골치 아프게 나가려고 하시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할 그렇진 않을 정도로 거겠지만 당연하죠. 혹시라도 예. 그럴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러니까 예. 그럴 정도로 예. 지금 사실 뭔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아하. 그러니까 당은 당대로 그리고 뭐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사실은 그 뭐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이슈가 지금 왔습니다. 예. 이게 와 있고요. 이 문제 풀려면 상당한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럴 만한 여력이 있나 정부 여당에 저는 사실 상당한 위기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정부의 말을 믿고 네. 그리고 정부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신뢰를 보내고 아 그렇게 가겠지 하고 지지와 뭐 의지를 좀 모아주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지금 30%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영남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들 이외에는 중도가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도는 이미 떠났고 무슨 얘기를 해도 믿지 않고 아하. 잘 되겠어? 라는 그 의문, 의혹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여당에서는 민심에 상당한 공을 들여야 됩니다. 뭐 대통령이 뭐 이제 추석 연휴 기간에 뭐 군대도 가시고 뭐 장병들도 만나서 위로도 하시고 하셨지만 네. 이게 진정성이나 진심이 있는 거야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계속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네. 윤석 대변인. 이 대통령께서 이제 국정 운영하시는 그 부분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에는 좀 어려운 것이 역시나 이 여당 내 사정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뭘 하셔도 여기에 딱 걸려서 네. 지지율이 올라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 얘기는 여당 지지층이라도 거의 똘똘 뭉친 상태에서 중도층을 합산해서 50% 넘고 이렇게 지지층이 쌓여야 되는데 그렇죠. 대선 때 3월 9일에 저희한테 표를 주셨던 중도층은 물론이고 네. 저희 전통 지지층 일부에서도 뭔가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까지는 아니더라도 관망세를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결국은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로 벌어진 저희 당 내부의 뭐 분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홍 때문에 겪은 거고요. 예.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뭐 30%든 31%는 의미 없고 이게 정리가 돼야 네. 올라가든 말든 할 거다. 이렇게 저는 정리해 봅니다. 네. 너무나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옹호하세요. 옹호. 아니 옹호. 일단 진단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요. 예. 김민하 평론가님 혹시 네. 뭐 더 덧붙이실 부분 있으실까요? 그 마찬가지인데요. 정권 예. 초기이기 때문에 예. 일종의 이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뭐 맞는 개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정한 이제 회복 탄력성을 갖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권이나 여당이 좀 잘하는 모습을 조금만 보여주면 아하. 어느 정도는 좀 회복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지지율이 30% 초반이다, 30%가 깨졌다 이 얘기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예.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에 문제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여당의 내용은 내용대로 있고 뭐 김건희 여사 문제는 계속 뜨거운 감자고 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논란들도 이어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회복이 될래야 될 수 없는 그런 조건인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 만회가 되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의 내용 극복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한 발 더 나가서 뭔가 이 정권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거에 대한 그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 부분이 여당의 내용이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이 치유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이준석 대표 전 대표 쪽에서 뭐 주장하는 뭐 법적인 대응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장애물을 넘는다고 해도 그러면 그것들이 정리가 되면 여당이 어느 방향으로 가겠구나 이런 그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당 내에서 이준석 전 대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하는 얘기는 뭐 앞으로 뭘 하자 이런 게 아니라 두 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똘똘 뭉쳐갖고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된다는 없어요. 모두 뒷받침을 친윤이 한다. 되자 이거죠. 그렇죠. 예. 뒷받침을 한다. 네.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럼 그렇게 해서 뭘 하겠다는 거냐를 물어보면은 전 정권의 어떤 부정적인 유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청산하고 정상화시키는 거다. 이거 이상의 지금 그림이 없거든요. 근데 역대 정권들을 다 생각을 해보면 정권 초반에 분명히 전 정권에 대한 극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했지만 네. 거기에 더해서 우리 정권에서는 뭘 한다. 이게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큰 줄기가.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없기 때문에 기대감이라는 게 네. 여당의 내용이 정리가 돼도 예. 뭔가 기대할 수 어떤 부분에서 기대를 할 것이냐가 불분명한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로드맵이나 청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아직까지 그럴 기미가 없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장 소장님, 그런데 현재 대통령실에서는 상당한 인적 쇄신 네. 한다라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뭔가 돌파구가 되고 새로운 변화와 또 민생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그렇게 비춰지기 위해서 저러한 개편을 하는 거겠죠. 예. 지금 뭐 비서실장이라든지 각 수석 같은 경우에는 나랑 손발이 맞는 능력 있고 좀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행정관들 실무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꿔주세요. 해가지고 지금 50명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보다 더 능력이 있고 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분들이 좀 능력 있는 사람들 들어가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 네.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지 않고 계속 실수가 반복되면은 이거는 더 큰 일이죠. 근데 네. 하지만 일단은 바꿔서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다짐을 지금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이 부분만큼은 좀 격려해주고 기대해 네.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부터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 뭔가 쇄신과 변화를 위한 노력을. 윤희석 대변인님 말씀은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의 내홍 해결되지 않으면 거의 뭐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진단을 주셨는데 지금 오늘 윤석열 대통령 아무런 공식 일정 잡지 않고 숙고 장고 앞으로의 비전과 문제 타결책을 그 구성하기 위한 그런 시간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후에 무엇을 내놓으셔야 되고 어떤 걸 내놓으실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뭐 당 상황은 당 상황이니까 이제 정리되길 바라는 거고요. 이제 예. 아까 우리 김민하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이 정부가 이제 넉 달 정도 지나가는데 네. 뭘 할 거냐 앞으로 56개월이 남았는데 네.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슬슬 해야 되겠죠. 이제 연휴 또 지났잖아요. 지난번에 휴가 끝나니까 뭘 또 기대를 했었고 예. 또 이제 연휴 지났으니까 또 하고 곧 외국도 나가시고 결론적으로는 경제 상황이 이 우리의 의지와 달리 세계 각국이 뭐 전쟁도 있고 하면서 너무 나빠지잖아요. 금리가 미국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우리가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우리도 따라서 금리를 올려야 되고 네. 이런 상황을 예상을 못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 체질 개선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라든지 뭐 이런 정도의 얘기 정도는 금년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런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네. 예, 그런 정도는 아마 국민들께도 이 피부에 와닿는 얘기로 예. 갈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 집중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물론 전제는 국민의힘의 내홍 진정입니다. 근데 이번 주는 아무리 봐도 예. 국민의힘이라든지 대통령에게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통령실의 가장 큰 문제는 김건희 여사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추석 때 여론조사를 보면 예.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 상식적이지 않다, 특검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더 높아요. 그러게요. 이 상황을 어떻게 지금 돌파할 것이냐. 그런데 이번에 영국 가시고 미국 가시는 거에 있어서 같이 김건희 가시죠. 여사가 동행하시냐 안 하시냐, 왜 가시냐, 뭐 이런 문제 가지고도 다음 주 내내, 이번 주 내내 민주당이 공격할 거예요. 네. 상처로 대통령실과 여권에 당할 수밖에 없는 이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하. 14일 날 뭐 가처분 신청, 19일 날 원내대표 선거 네. 이때 어떻게 될 것이냐. 참 원내대표 선거도 중요한데 대통령실의 의지가 반영된 사람이 또 원내대표가 되냐, 그럼 윤심이 반영됐냐 안 됐냐, 이러한 논란 자체가 하나도 안 좋아요. 물론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이건 정말 난장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가 여권에 상당히 리스크한 한 주가 될 것 같아서 예. 참 두렵고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여권 이야기 광고 듣고 돌아와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거침없이 하이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 네 분과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 30% 초반 박스권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할 뾰족한 어떤 긍정적인 이슈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그 전망을 네 분이 주셨고요. 그런 가운데 가장 그 대통령의 지지율을 포함해서 어떤 국정 전반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국민의힘 내 내홍,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아무런 어떤 그 노력도 빛을 발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주셨는데 그 부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정진석 국회 부의장, 이번 추석 연휴 내내 아마 잠 제대로 못 주무셨을 것 같고 음식 제대로 맛 느끼시지 못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희석 대표님 혹시 연락하셨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제 비대위원 인선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비대위원까지가 임명이 돼야 비대위 체제가 출범하는 걸로 저희 당원동계 아직 규정을 해놨어요. 예. 물론 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하지만. 네. 그래서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내일은 발표할 수 있을 거라고 처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아마도 이 상황에서 비대위원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방금 전에 기자분들하고 접촉해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인선에
해놓고 한두 분 정도 더 이제 추가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찌되었건 법원 결정이 14일에 물론 심리를 하고 뭐 그날 내일 모레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주중까지는 나와줘야 예. 저희한테 좀 유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는 그런 법조계 얘기예요. 즉 이게 네.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 불안정한 상황을 빨리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한다면 빨리 해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수요일 날 심리를 하고 금요일 정도에 나와주면 이제 좋은 건데 네. 만약 그 줄을 넘긴다, 다음 주로 간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굉장히 좀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는 굉장히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아하. 장윤선 기자님. 근데 방법이 네. 없잖아요. 그냥 무소의 뿔처럼 가는 수밖에. 지금 지금으로선. 어찌됐든 예, 비대위원장을 맡았고 예. 본인 스스로 독배라고 했고 뭐 이제 책임감으로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대위가 다 비대위원까지 인선이 되면 이제 네. 국회 부의장직도 내려놓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한 건데요. 이제 앞서 윤희석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취재를 해보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어요. 비대위원을. 네. 아하. 그리고 사실은 다들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해? 뭐 기자들은 어떻게 봐? 이런 거를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 당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법원의 가처분 그렇죠. 결정 가처분 말이죠. 결정에 따라서 예. 이 그러니까 1차 비대위 그렇게 끝났죠. 또 2차 비대위마저도 또 1차 비대위 길을 걷게 된다. 그럼 또 3차 비대위를 세울 거냐? 네. 그럼 3차 비대위를 세우면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 안 할 거냐?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럼 이 도돌이표 이게 끝이 없는 이 싸움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준석 전 대표가 그 당원권 정지가 그 윤리 뭡니까 그 징계가 끝나는 내년 예. 1월까지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됐든 이준석 대표에 의해서 국민의힘이 계속 끌려다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실은 이 문제를 체리 따복 나왔을 때 큰 틀에서 정치적 타결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몇 차례에 걸쳐서 실기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계속 싸운 거예요. 정치적 공방만 하면서 무책임하게 이 상황을 계속 흘려보내고 결과적으로 정부 불신 쌓이죠. 정당에 대한 여당에 대한 불신 쌓이죠. 결국은 국민들이 이 정치 실종 앞에서 혐오가 되는 겁니다. 아우 저 사람들 안 되겠네. 뭘 믿고 맡길 수가 있겠어. 저런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을 못하는데 정부 되겠어?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하면서 이번 추석을 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한 주를 장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충적인 위기를 잘 극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지율도 지지율이지만 네. 저는 점점 더 신뢰를 잃어가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특히 40대에서요 부정평가가 70%대가 넘거든요. 긍정은 10%대예요. 대통령에 대한 예, 부분 말이죠. 그러니까, 네. 이 SBS 조사 같은데. 네. 근데 이게 계속 간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진짜? 전 아니, 그러니까 진짜 이제 법원 걱정이 결정 돼요. 보고요. 네? 법원 결정 보고 법원? 네. 법원 결정을 보고 네. 예, 거기서 굉장히 어느 낙관하시는 정도 거 아닙니까? 예. 이 비대위 체제가 만약 인정이 된다면 네. 그때부터는 저희가 다지고 올라갈 수는 있죠. 예, 지금 좀 모르니까 지금 제가 가만히 있는 건데. 네. 근데 그런 진짜 상황이 있습니다. 희한한 비대위예요. 그러니까 다들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모아서 비대위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정진석 부의장도 독배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렇죠. 삼고초려를 해서 4년간 끊었던 담배를 피워가면서 네. 수락을 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또 피창훈 교수님이 담배는 나쁩니다. 나는 1996년에 끊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그런 비대위원장, 정진석 비대위원장한테 기자들이 물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비대위는 관리형입니까? 혁신형입니까? 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전당대회는 언제 합니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야 인터뷰에서 이제 1월 달에 한다고 말을 했지만 네. 그러니까 정확한 이 비대위가 뭘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전략과 무슨 그림도 세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대위원도 지금 채우지 못하는 그런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원내대표를 새로 뽑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당원당규상으로 보면은 원내대표가 또 비대위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이렇게 다 하기 싫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비대위에 원내대표가 새로 들어올 사람이 또 있어요. 이 사람은 어쨌든 의원들이 선출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죠. 힘이 어디로 쏠릴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는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하든지 간에 그 비대위는 힘이 실리기 어려운 구조고 그게 이제 이준석 전 대표 문제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타결이
이 해법이 나온다면 모를까 네. 계속 지지부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국민의힘은 지금 늪에 빠져 있는 건데 지금 최대의 문제는 이 늪에 빠져 있는데 빠져나오려고 하면은 거기 울타리 철조망이 있어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구도가 된 건데 어허. 울타리 철조망 만든 사람이 대통령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면 이것을 해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대통령이 뭔가 적극적 역할을 하든지 해가지고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태도도 그렇고 전혀 무슨 이준석 전 대표하고 무슨 접점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고 오히려 윤리위를 통해서 추가 징계를 하고 그걸 통해서 완전히 이제 뭐 아웃시키고 네. 그러면 이제 법적 문제도 다 해결된다. 요거 하나로 가는 거 아니냐.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상실한 중도층의 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전망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할 수 있느냐. 네. 이게 최대 의문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늪에서 내년까지도 못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이미 구도가 성립이 됐다. 이게 네. 우려가 된다는 거죠. 장 소장님. 지금 세 분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윤희석 대변인님께서는 어쨌든 법원의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법원에서 가처분 기각을 해줘서 비대위가 정상적으로 출범하고 그러면 안정화 상태로 들어가서 이준석 전 대표도 서서히 뭔가 좀 사회에서 어떤 관심도도 줄어들고 이러면서 정상화 되리라는 기대를 갖고 계신 것 같고요. 네. 과연 그게 가능하리라 할 것이냐라는 부분 또 거기에만 기대는 도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진짜 어떻게 보세요? 보수 우파 쪽 패널인데 예. 윤희석 대변인님 아까의 논리 말씀보다 네. 장 기자님하고 김민하 평론가님 얘기가 더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좀 현실적이죠. 네, 그 현실적이라서 네. 참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이재명 사법 리스크 뭐 이거 하시면 안 될까요? 그냥 아이템을 좀 이제 두 손 들고 가시고 아니, 제가 1분만 얘기할게요. 말씀하시죠. 두 번 죽이는 말씀이에요. 그게. 제가 왜 법원 얘기를 하냐면 물론 가처분이 기각이 돼서 저희가 비대위 출범한다는 게 좋다고 저희가 만세 부를 일은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는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겁니다. 예. 저희 입장에서는 팔 하나 자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것조차 안 된다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계속 장기화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만약에 이번에 비대위 안 되잖아요. 저희는 뭘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네네. 새 원내대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걸 어디서부터 다시 가서 해야 될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거든요. 난감해요. 당을 거의 해체해야 되는 수준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거지. 예. 우리가 비대위 이거 가는 거 결정만 잘 나면은 우리가 이제 잘해갖고 막 50%, 60%, 70% 갈 수 있어. 그 얘기는 아닙니다. 네. 무슨 마음이신지는 분명히 저희들이 알고는 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해법이 보이지 않는 이 길을 왜 이렇게 택했느냐라는 부분을 장윤성 기자께서 조금 전에 짚어주신 거예요. 쉬운 해결 방법이 있지 않았겠느냐. 체리따박 나왔을 때 허심탄회하게 이준석 대표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니까요. 사실 이렇게 네. 하면서 풀고 대표로서 역할 하게 해주고 쓴소리 나올 때 좀 참아주고 이러면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일들, 너무 정확하게 상식적인 일들, 지적하셨어요. 합리적인 일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졌다고 볼 수가 없죠. 예.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으니까 도저히 너랑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플랫폼에서 정치를 같이 못하겠어. 너를 쫓아낼 거야. 오로지 이 목표 하나만 갖고 지금 계속 달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집권여당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발 이러시면 안 돼요. 정말 민생 어렵고 포항 좀 갔으면 좋겠어요. 제발. 네. 그 국민의힘 의원님들이나 예. 전 김건희 여사님이나 아니면 국회의원 부인분들, 당협위원장 부인분들, 당협위원장들 다 지금 포항 가셔가지고 포항제철 빨리 하루라도 더 빨리 운영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 써붙여야지 지금 딴짓하면 안 돼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말씀하시죠. 지나간 얘기도 중요한데 네. 지금 어떻게 풀 거냐를 고민을 지금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메시지가 시작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건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왔으니까. 이미 과거죠. 예. 그럼 지금 정진석 비대위가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 전향적인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징계를 취소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이준석 전 대표 측하고 합의해서 하든지 그래서 말씀하셨죠. 예. 이준석 전 대표한테 뭔가 정치적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이걸 풀지 않으면은 지금 상황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준석 전 대표에게 정치적 기회를 준다는 거의 의미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의 관계를 뭔가 열고 풀어준다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네네. 그 결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제가 국민의힘에 유능한 정치인들이 많이 있는데 예. 윤희석 대변인 같은 분도 얼마나 유능하십니까? 네. 근데 이런 유능한 분들이 방법이
없어가지고 강구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쳐놓은 가이드라인이 있고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넘는 거지. 제가 이 이런 울타리를 좀 얘기를 없애줘야 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한테 제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그랬더니요. 할 때마다 돌아오는 말이 있어요. 대통령을 너무 모르시네. 아, 알아도 얘기해야죠. 알아도 얘기해야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해요. 유인석 대변인께서 전혀 반대를 안 하시고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아니, 예. 지금 뭔가 좀 대통령을 알 너무 것 같습니다, 모른다. 분명히. 그런 뜻은 그러니까 아니고. 기자들은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네. 하지만 예. 그 스타일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 네. 그럼 반론 있으시면 좀 해주실까요? 아니 뭐 그 스타일 문제가 아니라 네. 이게 대통령도 지금 어떻게 할 수 정도로 꼬여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게 가능하다면 4월 21일 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거기서부터 다 꼬였기 때문에 이거 누가 와도 풀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근데 비대위가 의결해서 예. 제가 볼 때는 징계 취소하면 되지 않습니까? 당원 당규상에 이제 아니, 지금 다음 아이템으로 아니, 넘어가야 지금 돼요. 왜 그러세요, 자꾸? 금요일 날 경찰 죄송합니다. 조사를 법원 또 얘기를 봐야 되잖아요. 들어보자고. 알겠습니다. 네, 상당히 지금 그 장성철 소장님께서 곤혹스러워하셔서 민주당 이슈로 넘어가야 할 시간도 됐고 하니까요. 그리고 장윤선 기자께서 언급하신 여론조사 SBS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8일 9일 양일간 실시한 조사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청에 따라서. 연휴 직전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가 됐고요. 민주당은 이것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민심에서도 야당 주장대로 정치 보복으로 보고 있을까요? 또 표적 수사라고 보고 있을까요? 중도층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추석 민심 이 부분도 들여다보셨을 것 같은데요. 윤석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몇 개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 이걸 표적 수사로 볼 수 없다는 게 50%를 넘더라고요. 특히 20대, 30대에서 그 비율이 더 높고 네. 그래서 결국 이거는 적어도 표적 수사는 아니다. 즉 표적 수사라고 하면 새 정부 들어와서 새롭게 수사를 하거나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전 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미 수사가 시작됐고 대선 과정에서 나왔던 이슈고 네. 새 정부에서 새로 드러난 이슈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표적 수사라는 단어는 잘못됐다. 네. 아마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장윤선 기자는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대선 3라운드로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예. 이슈는 대선 때 계속 나왔던 거예요. 대장동, 그렇죠. 백현동 뭐 등등 해가지고 뭐 조폭 등등 해서. 근데 이제 대선 때 그래도 대충 끝나고 선거 끝나면 이제 여야가 만나서 그동안 있었던 고소고발 취하하고 뭐 새 출발합시다 협치해야죠 뭐 민생만 보고 갑시다 뭐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인가 이런 흐름이 끊겼고 진행하던 고소고발 사건 계속 고해 뭐 이렇게 되는 네,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타협의 여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계속 가야 되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 물론 이제 공소시효가 9월 9일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 전날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검찰의 사정은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 뭐 이왕이면 좀 일찍 하든가 여태 있다가 추석 연휴 전날 이렇게 포토라인에 세우려고 불렀다가 안 되니까 서면 조사서 냈더니 이제 결국엔 기소해 버리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의혹 어린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어찌됐든 뭐 민주당도 당원 바꿔가지고 기소된다고 해서 뭐 이제 지금 당장 뭐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되거나 뭐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이 상황은 향후 2년 정도 뭐 친형 강제 입원 사건 보니까 2년 정도 걸렸더라고요. 네. 무혐의 최종 대법원에서 대법원까지. 무죄 확정 판결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최소한 2, 3년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2, 3년 동안 내내 이 사건에 이제 국민들은 그래서 고소한 사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법정 다툼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 지루한 것들을 지켜봐야 되는 이런 공판 상황이 열릴 되는 때마다 거죠. 기사 보도 다될 보도 거고 엄청 나오겠죠. 언론마다. 예. 근데 이 건이 아니라 이거 말고 다른 건들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리지리한 사법 공방을 국민들이 정치권에서 계속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장 소장님, 네. 표적 수사라기보단 표적 기소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표적 기소. 네, 예. 왜냐하면은 전임 정권 하에서 계속 수사해오던 것을 이번에 마무리해서 기소를 좀 한 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 줄줄이 계속 이 기소에 대한 장애물이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변호사분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좀 리스크한 부분이 성남 FC 후원금 사건. 그렇습니까? 네, 그거랑 대장동이나 백현동보다. 네, 변호사비 대납 사건 이 예. 두 개를 상당히 좀 유의 있게 보고 있더라고요. 네. 백현동이나 대장동 사건도 상당히 복잡한 사건이고 이재명 당시에 성남시장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라고 하지만 네. 이게 어떠한 좀
법률적으로 잡히는 것은 이 두 사건이 훨씬 더 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 말은 증거가 더 확실하게 잡혀 있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은 확실하게 얽어맬 수 있는 것이 이 두 사건이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 예. 매달 한 건씩 다른 아이템으로 기소할 것 같아요. 이제 9월 달에는 이 사건을 했으니까 10월 달에는 이제 성남 FC 사건, 11월 달에는 뭐 변호사비 대납 사건, 12월 달에는 백현동 사건, 내년 1월에는 대장동 사건 이렇게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사법적인 리스크가 계속 매달 새로운 아이템으로 나타날 거거든요. 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저는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민주당과 진보 진영을 황폐화시킬 수가 있다. 아. 이게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화 운동 하다가 지금 정치적인 보복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개인적인 잘못, 의혹, 비리 이런 것 때문에 사법적인 리스크가 커진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왜 민주당이 다 감싸 안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 같은 분은 이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핵폭탄을 지고 뭐 불솜 지고 가는 거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렇게 올인하는 것은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아마 임팩트가 제일 큰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결국은 이 변호사비 대납 사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머지 사건들은 백현동 개발, 뭐 대장동 개발, 성남 FC 뭔가 당시에 성남시가 정책적으로 뭘 잘해보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됐습니다. 네네. 그게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책적인 어떤 판단이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는데 그 마지막 이제 가드레일 같은 거죠. 근데 이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의 경우는 이게 뭐 기업이 끼고 어떤 뭐 정경유착이나 이런 구도가 끼고 네. 그게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적인 어떤 이해관계로 이어졌다. 이런 그림이 이제 그려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문제이지 이게 정책적 판단에 이런 게 끼어들 여지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검찰과 그다음에 지금 정권이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최종 꼬린 지점은 거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장성철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올인을 저도 이제 평론가 입장에서 네. 민주당이 이렇게 올인하는 게 맞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당당히 조사받고 그다음에 이 당당히 조사받으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특검법도 수용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도 수용하고 우리가 다 정정당당히 조사받읍시다. 수사를 받읍시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미 어떤 앞으로의 어떤 가능성이나 이런 것 이재명 대표 외의 다른 선택지 향후 5년간 이건 사실 없어진 겁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아하. 그래서 향후 5년은 이제 다음 대선으로 가는 어떤 여러 가지 장애물들, 허들을 넘는 기간에 불과한 것이고 네.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나 이런 것들은 그 허들인 것이죠. 이제 와서 뭐 당 내에 다른 뭐 대권 주자나 이런 걸 키워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좀 제끼고 다른 대권 주자를 막 밀어주자. 이런 환경이 조성될 수가 없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처음부터 이것은 정치 보복이다. 표적수사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런 조건 자체가 저는 민주당의 장기적으로 발목을 잡는 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오히려 또 평론가로서 얘기를 하는 예.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오히려 잘하기 위한 경쟁이다. 수사를 뭐 정정당당히 받자 그러면 나만 받는 게 아니고 같이 받자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메시지 전략이라고 보는데 네.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조건에 대해서만 민주당이 신경 쓰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근데 이제 허들이 네. 지금 너무 높아요. 그래서 거의 세계 신기록을 세워야 그 허들을 넘을 수가 있다라고 아하. 말씀드리고 싶고 예. 우리가 정기국회 하잖아요. 그 국정감사하고 법안 처리해야 되고 예산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이재명 지키기로 할 거예요. 민주당은 전상임위에서 이재명 지키는 것에 대해서 또 김건희 여사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다 그 전력을 다 소모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당대표가 됐으니까 우리 대선 후보 이재명밖에 없으니까 여기 지키기에 올인해야 돼. 결코 좋은 제가 거 아닌 것 같아요. 좀만 보탤게요. 예.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 취재를 좀 해보면 그런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기국회 전략을 세우고 있고 예산 법안 어떻게 할지 뭐 그 논의는 별건으로 하고 네. 실제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문제들은 막 국민의힘에서는 엄청 세게 얘기를 하고 뭐 검찰에서도 굉장히 많은 증거를 확보했다곤 하지만 실제로 이 사건 나중에 가면 무죄날 사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전에 이제 피의사실 공표 비슷하게 해서 검찰에서 이제 티타임 같은 거 많이 했었거든요. 네. 일단 그럼 기자들은 써요.
뭐 나중에 뭐 무죄 나거나 말거나 네. 일단 불러주는 대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폐단이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없어졌었죠. 예. 잠깐 없어졌다가 다시 또 이번에 한동훈 장관 때 이제 부활을 한 건데 저는 이런 게 계속되면 일단 보도는 세게 되지만 그 친형 강제 입원 사건 비슷하게 그 밖에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사건에 이제 종족을 감추게 되는 그러니까 세게 얘기는 하지만 나중에 무죄 났어? 뭐 불기소했어? 뭐 이런 방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영교 의원 같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이거 무죄 나면 그때 수사했던 검사 옷 벗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민주당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세게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자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법률적으로 붙어보자. 좋아. 붙어보자.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막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과 또 별건으로 봐야 되는 포인트는 분명히 있다. 오히려 민주당은 그 김건희 여사 특검에 훨씬 더 화력을 쏟고 있고 여론전에 그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구도를 대선 3라운드 구도를 예. 민주당만 즐기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도 지금 즐기고 있어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재명 대표 공격하면서 풀려고 하는 건데 저는 그게 서로 이 구도를 유지해가는 그런 그림 말고 네. 이게 국민의힘도 특검법 확 받고 예. 이재명 대표도 수사 받는다 정리하고 예. 검찰 수사니 뭐니 하는 얘기는 뒤로 미루고 일단 우리 이 정기국회에서 해야 되는 일부터 하자 이렇게 넘어가는 게 서로에게 좋을 텐데 네. 안 그런 거 이것은 뭐 이기적인 거 아닌가 정치권이 제가 걱정이 20초만 많이 할게요. 네, 20초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렇게 법적으로 무죄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5년을 노출돼야 되는데 5년 대선 패배하고 5년 또 노출됐던 사람이 다음 대선에 어떻게 됐던가를 20년 전에 예를 상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 5년은 굉장히 큽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야 모두 상당히 심각한 어떤 내홍 분위기로 빠져들고 있고 혹은 사법 리스크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생은 과연 누가 어떻게 챙길지 걱정이고요. 이제 정기국회도 다가오는데 민생은 제대로 챙기고 할 건 하고 그리고 정쟁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거침없이 하이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성철 소장, 장윤성 기자, 윤희석 전 대변인, 김민아 시사평론가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